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넘겨주시고요. 예, 제 얼굴이 또 나와서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좌장을 맡고 있습니다. 고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연구본부장님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권혁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명규 평택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네, 유재영 한양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익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익순 교수님은 IMO 출장을 갔다가 아직 시차 적응도 안 되셨는데 세미나 참석을 해주셔서 특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기술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부산에 어떤 기술을 도입하면 좋을까라는 얘기, 그 다음에 부산에 대한 직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 왼쪽에 계신 고병욱 해운연구본부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 그 다음에 지금 해운항만 물류 항공 포함해서 기술의 트렌드와 주요 이슈, 그리고 부산은 왜 이렇게 안 할까라는 전략적인 제안, 이렇게 한꺼번에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고병욱입니다. 예, 시간이 5분 제약 주셨으니까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물류의 어떤 신기술 추이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산의 대응 정책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는 좀 경제학을 공부를 했고 최근에 혁신경제학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서 혁신경제학 관점에서 좀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이주영 본부장님께서 이제 소비자 니즈가 유연한 물류 체계로 성화될 거라고 말씀을 주셨고, 박종숙 대표님도 스마트 물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이 배웠고요. 미시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 혁신 경제학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거시적인데요. 제가 아까 이제 이 기술, 물류 기술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방법, 그러니까 관점은 이제 IoT 센스 등이 부착된 장비가 굉장히 지금 저렴하게 부착될 수 있고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뭐 양자 컴퓨터는 다음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알파고 챗GPT 등 우리를 놀라게 하는 연산 혁명의 성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그 밑바탕에 흐르는 어떤 그 ICT 혁명이 아닌가. 그러면 결국 이제 이렇게 아시겠지만 계속 강조되는 것처럼 개별 소비자들 고객의 어떤 니즈가 맞춤형 서비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옛날에는 기술이나 자본 설비가 저희 경제 활동의 제약이었는데, 이제는 거의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상상하는 것들이 실현되는, 그래서 자본과 인재 기술의 프로파일이 거기에 따라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4차 산업혁명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하면서 경제 전반에 이제 이 맞춤형 서비스 경쟁이 가능해졌고, 이는 4차 산업혁명이 열어놓은 기술적 가능성이 거의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전제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신기술 추이가 어떻게 가느냐, 물류 부분에 이제 혁신 경제학에서는 이제 수요가 끌고 이제 그 기술이 미는 이제 수요 견인 기술 추동 관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트렌드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아까 저 1세션에서 나왔지만 중국 경제 발전하고, 그다음에 아세안이 어떤 이제 공급망의 안정성 측면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로 이제 편입이 강하게 되면서 글로벌 경제 전체가 개도국들의 성장이 촉진되고 있는 이제 디맨드 관점이 있고요. 기술 관점에서 보면 지금 ICT 계속 말씀이 나왔지만 엔지니어링 소재 분야에서도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CT를 중심으로 한 융복한 기술 개발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해운 쪽을 연구를 했으니까 예를 들면 해운 쪽에 어떤 기술들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냐. 첫 번째 이제 수요 쪽의 컨텐츠 부분에 보면 전자 BL 시스템이 거의 이제 100% 목표로 추진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드 렌즈는 이제 좌초됐지만 아직까지 중국의 GSBN이라는 블록체인 기반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어떤 보안 디지털 플랫폼이 계속 추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물 추적 서비스 뭐 교통편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트래킹 서비스가 거의 뭐 하루가 멀다고 이제 빨리 변하고 있는데 화물 추적 서비스도 고도화될 겁니다. 기술 측면에서는 저희 아직 안 되고 있는 항로 최적화, 그 다음에 운항하고 운영 최적화, 그 다음에 큰 박스 재배치 등의 기술 측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은 제가 보기에 우리 선사들이 글로벌 선사에 비해 처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조속히 따라잡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제가 해운 연구하고 혁신 경제학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건데 제가 사실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해운 연구하고 물류 연구학만 보면서 좀 평소 때 생각했던 걸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정책, 지자체, 중앙정부 다 이제 재정이나 조세에 초점을 둬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이제 좀 패러다임이 바뀐 것 같습니다. 시장 참여자의 혁신을 촉발할 수 있는 정책이 고민되고 있고 아까 저희 이제 존경하는 이제 그 전호환 총장님 맞으시죠? 예, 께서 이제 혁신을 두 번째 키워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혁신이 중요하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예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책 개입을 정보 제공, 보조금 정책 쪽으로 국한돼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산업 생태계 참여자들이 그 생태계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좀 이렇게 장애가 있는 부분을 해소를 해서 이분들이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하면 뭐 수익을 최적화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유틸리티를 이제 최대화한다든지 이게 생태계의 전체적인 발전과 보통 공진화라 그러죠. 그게 할 수 있는 프레임하고 여건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걸 고민해 볼 수 있냐? 이제 첫 번째가 정책 거버넌스 부분입니다. 먼저 의사결정 단위가 정확하게 디파인 돼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부산이 메인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파트너로서 울산광역시하고 경남도도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의사결정 단위고요. 실무적으로 굉장히 왕성한 실무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혁신경제학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 시장, 기술, 조사 분석에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R&D 과제 발굴,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산학영의 파트너십이 필요하고 민간 협력 단체는 이제 이해관계 조정도 정부와 같이 할 수 있고요. 특히 전문가 집단이 전문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정책 가버넌스가 기능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에서 필요하다면 제도를 구축해야 되고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기반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책에는 반드시 설계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다시 평가하는 환류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짧게 구체적인 정책 사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물류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부산에는 물류 부분 사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집적이 돼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최근 연구에 발표된 것에 따르면 날리지 허브가 되려면 글로벌 날리지 링크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종균 교수님을 비롯해서 행사 이제 관계자분들께서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적어도 국내에서 날리지 허브가 될 수 있는 날리지 링크는 상당히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영도에 있는 마리타임 클러스터, 해사 클러스터, 문현동에 있는 금융, 또 다양한 국가 혁신 클러스터가 부산에 입지해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들이 보다 더 부산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산시 등의 광역자치단체가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산이 물류와 해운 항만의 날리지 허브가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물류 마리타임 섹터를 이끌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는 첫 번째 고부가치 전문 인력이 부산에 계속 남게 되고 더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하죠. 숫자로 치면 이게 더 많을 겁니다. 전통적인 사무직 비사무직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되면 지역의 경제 산업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뭐 피가 끓어오르는 이런 정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권혁구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연구원의 권혁구입니다. 이런 자리에 좀 오랜만에 앉아서 그런지 떨립니다.
일단 두 분의 발표 주제는 물류기술인데요. 타겟은 이제 주로 물류 설비, 장비, 그리고 플러스 알파 한다면 솔루션. 이렇게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랑 물려서 저는 좀 물류 체계 얘기 중심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마도 글로벌 물류, 국제 물류, 수출입 물류 이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물동량이나 그런 물류 체계가 내력으로 들어왔을 때 그 관점에서 좀 얘기를 보관과 수송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 물류 설비, 장비, 솔루션 이거를 대부분 얘기를 해주신 거는 주로 물류 시설 내에서의 돌아가는 약간 이런 대상이 물류 시설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 글로벌 물류랑 엮어서 제가 보는 시각은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요즘 이제 물류에서 부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VUCA 뭐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종잡을 수가 없다. VUCA는 이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변동성, 뭐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뭐 이런 건데 그냥 한마디로 종잡을 수가 없다. 이런 거고 그럼 그거를 위해서 이게 글로벌 공급망이든 국내 공급망이든 그런 상황으로 설명을 해볼 수 있고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통 물류 기업들이 뭐를 바라보고 있느냐. 보통 이제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가시성 그리고 또 하나는 민첩성. 요게 이제 계속 맞물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주로 어떤 부분에다가 하느냐 물류 창고나 물류 시설 얘기로 들어가면 재고 관리나 수요 예측이나 또는 고객 대응이나 주문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커머스랑 물려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거를 위한 수단으로서 오늘 두 개의 발표 자료에서 그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들을 간략하게 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면 크게 로봇과 AI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이제 IoT 얘기도 하셨고요. 또는 데이터 얘기를 뺄 수가 없죠. 저는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를 갖고 다시 물류시설로 들어간다면 결국 대형화, 첨단화, 무인화, 뭐 기계화, 자동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물류시설이 점점 더 대형화 된다는 얘기는 물론 이제 도시 내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물류시설은 대형화 추세로 가야 되는데 그게 수도권에서 확장되다가 좀 멈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금리나 PF 문제 이런 경기 침체랑 물려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시설 파트에서 그 대형화나 복합화 또는 복층화 부산 지역에서는 아직 그 화물차가 2층 이상으로 접안하는 케이스를 많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케이스로 아마 달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수도권은 그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부산 항만 지역에서 배후단지에서 또는 트라이포트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물류 기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산시에서 그거에 대한 인허가나 그거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준비 이런 관점에서 공공의 영역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이 이제 노드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래에 자율주행 뭐 화물차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화물차 누가 사요? 했을 때 저는 기업들이 살 줄 알았거든요. 물론 사겠습니다. 대한통운이든 한진이든. 그러면 그거를 지금은 기입제 중심의 화물 운송 시장 구조. 그러니까 화물차 기사분들이 직접 차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차를 안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화물차 관련해서 렌탈 업체나 리스 업체나 이런 새로운 시장이 또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기업들이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다른 선박금융처럼 선박 리스처럼 이런 부분이 또 시장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의 좀 준비
이런 게 좀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는 이제 지금 이제 수송과 보관을 엮었을 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이 드는 건데 수송 파트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보관 파트에서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두 개를 엮었을 때 예를 들어서 솔루션 기준으로 WMS는 창고에서 하고 TMS는 보관해서 하는데 두 개를 연결했을 때 그 연결 포인트는 누가 관리하고 누가 지원하느냐. 이게 화물차 기사분들이 물류센터에 진입해서 도크까지 연결해서 또는 거꾸로 나갈 때까지 그 포인트를 누군가는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물류기업이 생각보다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갖는 것 같아요. 도크 시스템까지는 관리를 하는데 야드 부분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드는 항만 야드가 아니고요. 물류센터에서의 야드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 화물차 운전자나 약간 공공성 관점에서 공공에서 좀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정리를 하자면 아까 노드와 링크이기 때문에 물류 네트워크나 물류 체계는 노드 링크 얘기를 합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트라이포트가 됐든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 됐든 그렇게 됐을 때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광역 물류 체계 이 한번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또 아까 이커머스나 MFC 이런 얘기를 하면은 도시 물류 체계 이 부분도 좀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오늘 주체가 상당히 BPA도 있고 부산 진해 그 경제청도 있고 그리고 여기 해수부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는데 이 부분의 역할은 다른 그 기관보다는 부산시에서 주요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 코티에서 기술 물류 관련된 연구를 계속 오래 하셔서 내공이 굉장히 있으신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영규 평택대학교 교수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대학교에서 온 박명규 교수입니다. 오늘 모듈레이터께서 부산 트라이포트와 관련된 좀 유익한 제안을 이렇게 압축을 해주셔서 거기에 맞춰줘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택대학교 가기 전에 사실 대한항공에서 항공기 쪽에서 일을 많이 해서 항공물류 쪽에 좀 나름대로는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트라이포트 제안을 하면서 항공물류 가덕도 신공항이 한 축인 걸로 이제 전제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뭐랄까 공항만 만들어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잘 활성화하고 뭔가 파워풀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안 중에 하나로 요새 대세인 이커머스하고 연결된 부분들을 한번 발제자 콘텐츠들하고 연결돼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커머스는 이제 하나의 대세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이나 또 이제 평택항만이나 인천항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커머스 관련된 그런 풀필먼트 센터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지 이제 워낙 해안 쪽이 강하다 보니까 부산 쪽에서는 그런 쪽에 배려는 인프라에 대한 배려는 아직은 많이 시작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이커머스는 이제 그 어떤 디지털 세대로 소비 주체가 전환되면서 굉장히 큰 대세인데 보통 10억 불 정도 매출이 오르면은 2만 3천 평 정도 이상의 그런 대형 물류센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커머스 물류는 일반 전통적인 물류보다는 4배 이상의 터치 수가 많이 증가를 합니다. 이거는 다 글로벌 폼에서 로지컬하게 다 이미 이제 공유하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저희들이 앞에서 발표해 주신 두 회사의 면면을 보면은 물류 자동화라든지 지능화를 통해서 이제 물류를 효율화하는 부분들을 잘 짚어주셨고 거기에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좋은 첨단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커머스는 동의하고요. 이커머스는 거기에 빠른 물류라는 그 컨셉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다 보여줘서 지금 시장에서 승자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 빠른 물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들어가는데 DHL 같은 전통적인 기업들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거점이 많은 거, 다거점 인프라, 그 다음에 그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한 300개 넘는 다거점 물류 거점들을 컨트롤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좀 똑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 인력, 이 3가지를 성장 거점 핵심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커머스로 넘어오게 되면은 빠른 물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AI 인공지능 기반의 그 재고 관리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빨리 갖다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류 거점이 많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쿠팡 같은 경우 지금 물류 거점이 200개 가까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마트 전국에 있는 점포수하고 똑같은 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패키징이라 그래서 인하우스에서 미리 시간을 줄이는 예비 동작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고를 무한히 갖다 놓으면 회사가 망하죠.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 쿠팡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그 적자 손상에 있었지만 지금 반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들을 고려할 때 어떤 그 출하 빈도라든지, 그 다음에 피킹 거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속도, 작업 속도, 그 다음에 어떤 그 재고량, 이런 것들이 잘 섞어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그런 좀 작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아까 같이 인하우스 쪽에 맞춰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좀 만져줘야지만, 지금 쿠팡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인력의 지금 40% 이상이 다 IT 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류회사가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항공물류로 가게 되면 배기지 핸들링보다는 카고 핸들링이라는 그런 자동화 툴이 들어가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건너가겠습니다. 다 아실 만한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엮어서 뭐랄까, 부산의 트라이포트 전략 중에 이커머스에 대해 새로운 발화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큰 물류를 하는 부산항은 이제 글로벌 허브 인프라이기 때문에, 물류 인프라이기 때문에 큰 물류를 하는 곳이지만은 앞으로 성장하는 이커머스에 대한 그런 영역들도 한번 이게 소프트하게 건져 주시면은 더 파워풀한 트라이포트 전략 제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5분 안에 끝내려고 말을 빨리빨리 했는데요. 조금 낯선 용어들은 나중에 좀 개인적 기회를 통해서 같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물류학계에서는 대선배님이십니다. 유재영 교수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재영입니다. 저는 국토연구원에서 78년부터 2014년까지 주로 국토 인프라 쪽을 했습니다. 도로교통, 그다음에 철도, 공항항만, 물류단지까지 쭉 했었고, 2014년부터 이제 항공대학교에서 한 8년 정도, 그다음에 한양대학교에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부산하고 인연은 그 지하철 1호선 계획을 참여했어요. 79년도입니다. 그다음에 가덕도 신광기술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초대받은 그 분야가, 그 일 분야가 사실은 그 분야가 좀 더 겹치는 분야가 많지만은 그 4차 산업하고 이제 물류 기술 분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혹시 도움이 될 만한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그 가덕도 신광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부산연구원, 그다음에 부산시청 그 요청으로다가 그 2년 전에 그 보고서를 하나 써줬습니다. 그 가덕도는 복합공항이다. 여객과 화물의 복합공항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불행하게도, 뭐 불행은 아니겠지만은 그 아직 그 화물공항을 설계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인천공항이 여러분들 화물공항인 것 같죠? 여객공항을 출발해서 화물 시설을 추가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항하고 항만을 볼 때 조금 과격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항만은 부두가 항만의 전부다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기가 쉽죠. 일단 우리 해양대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해운도 이제 강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물류 측면에서 본다면은 항만은 그 해양형 물류 단지가 이제 주 기능이 되겠고, 배는 물류를 실어오는 기능이 되겠고, 그다음에 항만 배후 단지는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 할 때 감사 나갔을 때 처음 만든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KMI하고 이제 전국무역 항만 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거를 우리 KMI의 김학소 원장님, 그때는 이제 시장이셨는데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만의 배후지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우리 부산 신항이 있는 그 부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포트까지 일단은 오늘 논의가 되고 있고, 거기에 다시 그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붙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가덕도 신공항이 과연 단순하게 부산 김해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 활주로 하나짜리로 했는데, 그냥 이름상 그 국회 법상에서 여객점 화물이라고 해가지고
활주로 하나 줄 테니까 알아서 같이 쓰려면 쓰고 말려 말라. 그 정도는 절대 좀 예산도 아깝고 그다음에 부산을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도는 물류공항으로서 이제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24시간을 갖다가 굉장히 기치를 높여가지고 주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객도 있지만은 이제 물류입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전 세계 물류 시장과 연결해서 가동을 하려면 24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4시간 이름을 가졌고 그다음에 소음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비싼 그다음에 그 먼 그 가덕도까지 가서 이제 짓기 때문에 부산이 단지 땅이 없어서 섬이 그 30년부터 거론됐던 가덕도이기 때문에 두었다는 그런 가치에다가 BC를 두게 되면은 BC 형편없이 나오죠. 그렇지만은 부산이 물류 수도로서 그다음에 미래 물류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해양 수도로서 한번 글로벌 클래스까지 올라가겠다 한다면 가덕도의 미래는 새롭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2년 전에 가덕도 여객 복합 화물 복합 공항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말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울경 산업권은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돼서 산업 구조를 재편성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하나 담았고요. 그다음에 부산이든가 부울경에 있는 모든 도시계획과 산업단지 계획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나와 있었던 4차 산업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생산 설비는 이제 무인화로 이제 치닫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은 이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아주 엄격하게 통제가 돼 있고, 아까 일부에서 나왔지만 탄산가스까지 다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체제에서 우리가 과연 돼 있느냐? 아마도 여러분들 부산 시내에 많은 아파트, 그다음에 빈 아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 많이 있고, 요 앞에도 보면 이제 아파트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거대한 건물들이 부산 경제에 도움이 돼야지 고층 아파트 좀 넓은 아파트를 여러분들한테 후대들한테 준다고 그 사람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산업이 들어가야 되고 멋있는 공장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R&D가 들어가야지 미래 부산이 있고 미래 한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영국의 혁신해당이라는 게 2021년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지금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영국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깨닫고 글로벌 탑 5까지 이제 올라가겠다고 해가지고 전면적인 공간 구조, 그다음에 산업 배치 구조, 도시 구조까지 다 뜯어고치고자 이제 혁신 회랑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요지는 물론 산업 분야는 물류 주종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는 항만하고 공항이 다 끼어 있습니다. 뭐 캠브리지 대학교,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R&D 센터, 대학교, 민간 시설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하나의 생태계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랑 안에 들어가 있는 관문 시설인 공항과 항만은 전 세계로 열려 있습니다. 예컨대 인천공항 넘버 2인 가덕이라든가 뭐 무안공항이 아니고 각 코리도별로 대응할 수 있는 점이 각각의 코리도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만 마찬가지고 공항 마찬가지고. 아니 앞으로 무인 자율주행 수소 비행기, 그다음에 무인 자율주행 선박이 나오는 마당에서 인천항, 그다음에 부산항 이 순위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다음에 인천공항과 가덕공항의 차별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획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금 10살짜리, 20살짜리가 과연 30년 후에 어떤 세상을 갖다가 살 수 있게끔 만드냐 지금 짜야지. 70년대 생각했었던 도시 랭킹, 그다음에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응 개념 가지고 부산을 생각하고 활주로 하나 더 주세요, 2개 주세요.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이제 좀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오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익순 한국해양대학교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선박 또 해양 IT 신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신 분이라서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해양대학교 조익순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세미나에 우리 초청해 주신 우종균 교수님 감사드리는데요. 경영 대학장님 되셨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마
이 멋진 세미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사회 보시고 좌장 보시는 부분이 일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저기 요청을 받은 부분들은 4차 산업혁명과 신기술 추이, 특히 스마트 선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이주영 본부장 그리고 박종석 대표님과 같이 바로 기술을 만들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모든 부분들이 바다로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선박 항해를 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새로운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IMO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정하는 국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이런 한계점으로 인해서 바로바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해양수산부의 해사안전부과 정책자문위원, 그리고 해수부의 자체평가위원, 해사안전부과 소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해수부의 해사안전국에서 우리 부서는 이런 업무를 하겠습니다라고 먼저 계획을 내고, 11월이면 곧이죠. 1년 동안 이런 결과물입니다라고 우리 하면 저희가 평가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됩니다. 키워드는 첫 번째 키워드는 2D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해양 모빌리티 산업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그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D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라이제이션 이고요. 하나는 디카보나이제이션, 탈탄소화가 되겠죠.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자율운항 선박입니다.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야 그거 되겠어?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라고 문제점부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만큼 현안 사항이 많은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시기의 문제이지 기술이 따라가지 못할 상황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술은 훨씬 빨리 발전하고 있다. 그래서 선형함수가 아닌 지수함수로 기술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생각했다 하면 그런 문제는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탈탄소와 넷제로죠. 이 부분은 일 주제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됐었습니다만, IMO가 2050년까지 결국에 해운 분야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 부분들이 해운 선사들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거고요. 늦어지면 바로 뒤처지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 상황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LNG를 연료로 하는 선박들은 중간 단계쯤 됩니다. 왜냐하면 탄소가 제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암모니아라든지 메탄이라든지 수소 관련된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하나의 시사점은 있습니다. 과거의 해운 선사들은 해운 시장의 글로벌 규제이죠. 강요하고 있는 그런 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한국 해운의 미래를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보고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예를 들면 우리 가장 큰 HMM 등등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룰을 만들어서 제한하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시사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해양 모빌리티 산업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사안전국과 관련된 많은 R&D 연구 용역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는 안전이라고 하는 이념 너무나 중요하죠. 이거를 뒤로 할 수는 없지만 안전을 넘어 산업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해사안전국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자율운항 선박, 그리고 친환경 선박, 그리고 디지털 해상교통 플랫폼 등의 바다의 테슬라를 개발하는 사업, 바로 해양 모빌리티 산업이고요. 국제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해양 모빌리티 주도권을 확보하겠다 해서 31년까지 약 1조 3천억을 투입하겠다라는 게 현재 해양수산부의 계획이죠. 동명대학 제가 홈페이지 찾아봤더니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가 해양 모빌리티 학과로
이렇게 변경된 것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의 트렌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서 시사점도 결국에 해양 안전의 영역을 궁극적으로는 산업화를 해서 우리 미래를 대비하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이러한 스마트 모빌리티의 운용 요원은 관련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해양대학의 회사대학이라 하면 선박에 승선할 항해사와 기관사를 육성하는 곳인데요. 우리 대학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일 수 있습니다만 회사 인공지능 보안학부라고 하는 학부를 만들어서 제가 학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그리고 AI 그리고 사이버 보안 관련된 내용이 오늘 발표드린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전공을 통해서 앞으로 자율운항 선박 등에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운용 요원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에 해야 될 우리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부분들은 오늘 이 교재집으로 나온 59페이지에 세상에 어려운 것 그리고 세상에 지금 필요한 것이라는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의도하신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면서 이건 나는 뭐라고 생각할까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세상에 어려운 것 선박 분야에서 시간은 걸리지만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금 필요한 것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그리고 트렌드에 맞게 미래를 대응해 나가는 것 그게 지금 필요한 것 그리고 부산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양 분야, 해운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쏙쏙쏙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양대학교의 혁신을 이끄시는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부산에 더욱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하신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을 모셨는데 이분들만 하루 종일 얘기하셔도 저희가 너무나 기쁠 텐데 너무나 기회를 적게 드려서 1분 동안 저는 이 두 기업이 부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분 동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교수님들 말씀 주시면서 저도 이제 마음이 좀 공감이 갔던 부분이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아까 발표를 하면서 이 부분도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못한 부분이 소비자 패턴의 변화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실 모든 기업들이 서스테이너빌리티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 사업을 육성해 나갈 거냐, 산업을 육성해 나갈 거냐 이런 관점이 되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니즈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바뀌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서스테이너빌리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지만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류만 가지고 트라이포트, 물류 이런 쪽으로만 기술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유재용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간이라던가 아니면 인구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입체적으로 고려를 해가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저도 공감을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물류만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할 게 아니라 이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인구 변화라든가 아니면 공간의 활용 변화 이런 것들을 서스테이너빌리티 관점에서 산업과 같이 움직이는 어떤 이런 물류 체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커피 수입의 90%가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에 어떤 커피와 관련된 산업들이 육성이 되면서 물류와 연계되는 그런 것들이 고민되어지듯이 이제는 우리가 물류를 고민할 때 산업과 같이 그리고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들의 변화 이런 것까지 입체적으로 고민하면서 물류를 고민한다면 부산에 좋은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원래 부산이 제가 58년 개띠인데 이제 슬슬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부산에 뭔가 이 물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
할 수 있는 게 맞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부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부산이 제가 보면은 굉장히 좋은 입지 조건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한적도 많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은 뭐 본사를 부산으로 옮기더라도 하여튼 정 안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설비 시스템이 아니고 서비스 사까지 하더라도 일본 등 그 중국, 한국, 일본을 맺는 이런 물류 이쪽을 좀 더 관심 가지고 또 부산시에서도 이쪽이 좀 관심 가지고 하면은 제가 노후는 부산에서 지낼 수 있지 않나 이런 마음에서 제가 이번 그 세미나 발표에 또 참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앞으로 부산에서 뭐 좋은 거 있으면 기회 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기업 아세테크가 되시기를 진짜로 옮겨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